지금부터 2020년 남북 보건의료 정세 분석 토론회 최근 정세 평가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연초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로 늦춘 거는 북한의 당대회가 1월 말 2월 초에는 열려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월 말도 못 쳐져서 당대회 결과는 또 사이 한번 보건의료 부분에 임할 기회가 이런 기회는 아닐지라도 1%D나 다른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세분석 토론회는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9번째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 연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는 작년부터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토론회는 남북 보건의료 교육질환과 통일보건의료학회 그리고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그리고 작년에 설립이 된 구리대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해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진행 프로그램은 첫 번째 발표를 두 분 하시고요. 이어서 토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의 정세는 어떠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듣고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전체 프로그램 중에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요. 먼저 남북 보건의료 교육재단의 이사장님이 김영훈 이사장님인데요. 이제 사정이 계셔서 지금 해외에 계셔서 먼저 개회사를 보건교육재단의 상위 이사이신 오늘 또한 나중에 그 자장을 맡아주실 김신곤 교수님께서 먼저 개회사에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남북보건의료 교육단의 김신곤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는 그 북한의 보건의료 정세 세미나를 하지만 저희 남북보건의료 교육단 이사장님께서는 글로벌 보건의료 정세를 보스턴 하버드 대학에서 한 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가 계십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개회사와 인사말을 제가 대신하게 됩니다. 험산준령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험하고 또 높은 험한 산, 높은 계곡 이런 걸 험산준령이라고 고개를 이렇게 예비를 하죠. 그런데 저는 북한의 보건의료 정세를 내가보는 게 마치 험산준령을 저희가 등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등반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쪽에 지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산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변수들, 일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와 또 나침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첫 번째 북한의 보건의료 정세와 관련된 소위 지형, 이 지형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이 상수에 해당하는 뭐가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이 천명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형이죠. 이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얘기했다가 아시는 대로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가 교전 중인 적대국이라는 표현으로 최근에 남북관계의 지형이 북한의 시각에서 바뀌었죠. 근데 쉽게 바뀌지 않을 지형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 얘기한 보건혁명이라고 하는 지형이죠.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깃발을 들고 지금 달리고 있는 소위 속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평양 종합병원 개원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방에 지금 병원의 현대화까지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분명히 건물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물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그것들을 돌릴 수 있는 전기, 전원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어려운 난맥상이거든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이 이 문제를 커버하고 채워줄 수 있을까? 분명한 북한의 페인 포인트이고 쉽게 바뀌지 않을 지형이죠. 자, 세 번째 지형은 저는 시대의 흐름, 지금 인류 역사를 직면하고 있는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만약에 이 엄청난 대전환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보건혁명이 아니라 보건지연이고 오히려 보건 후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형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가지 변수가 있죠. 우리가 이 변수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사실 별로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휴전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팬데믹이 다시 올 때가 됐다. 기후위기 팬데믹 저희가 2019년 20년 기는데 6년 주기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면 남북 간의 보건의료 이 굉장히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지형을 저희가 알고 또 변수를 고려하면서 결국 우리가 컴산중령을 잘 등반하려면 좋은 지도가 있어야 되고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 좋은 지도는 결국은 관련된 가장 정확하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하는 거거든요. 데이터하는 거. 그건 지금 우리 최현미 박사님 편집장으로 주도하고 있는 저희 제르나 NK 메이드라인이 이 역할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최대한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나침판은 혼자서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혼자서 생각하고 있으면 역시 흔들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집단지성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늘 이 북한 보건의료 정세 토론회를 남북 보건의료 교육단만이 아니라 이것에 관심 가고 있는 유권기관들이 다 힘을 함께 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관하고 있는 저희가 통일보건학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그리고 고려대 보건사회연구소, 그리고 또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여기 통일의학센터,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조직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흔들림 없이 하나의 정방의 나침판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컴산중령 예측하는 거 쉽지 않고 등반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확한 지형을 고려하고 또 다가올 변수들도 바라보면서 좋은 지도와 또 나침반을 가지고 가면 우리 예측이 소설이 않고 한 해가 지냈을 때 그래도 여기에서 예측했던 것들이 좀 잘 되었고 그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대북 보건구 협력을 중대한 거가 되게 지혜로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두 분의 훌륭한 연자 발표자 우리 한준희 박사님 또 엄주현 박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또 패널로도 저희가 서울대 문희수 선생님, 그리고 연세대 이정인 선생님, 그리고 고대 이완 선생님, 그리고 멀리 기차 타고 충남에서 올라오신 우리 김지은 한의사 선생님, 탈북 의사 선생님이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아무튼 우리들에게 좀 더 지혜들을 모으고 또 낙인에 참 잘한 그런 세미나였다,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들게끔 내년에도 저희가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침판이 되자. 분명히 될 걸로 있습니다. 이어서 한영사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권준희 이사장님은 아직 마무리 발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공부의 유병수 이사된 거 여기 참석을 못 하셔서 대신에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유경숙입니다. 오늘 2026 북한 보건의료 정세분석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이 뜻을 모아 정세분석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간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의 경험들과 통찰들이 한데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자국주의의 확산 등으로 국제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고착화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꿈꾸는 저희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정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면서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북미 대화가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그간 보건의료 교류 협력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토론회가 북한 보건의료의 현 주소와 필요를 정확히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발걸음이 평화로운 한반도, 건강한 한반도를 향한 희망과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의학지원본부 이사장 맡고 있는 약사 말씀드리세요. 이제 한국 사람 약사의 사무국장도 하시고요. 약학진보원에 또 계셨고, 그리고 한국 필수의약품센터에도 계셨던,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이의학지원본부는 가장 많이 국가의 관계를 가졌던 그런 이 기관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제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장 20분 정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의 북한 보건의료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우리 한준희 연구위원께서 나오셔서 해주실 텐데요. 한준희 연구위원은 북한학 그리고 통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입니다. 더군다나 사학의 명문이 이 연대와 고대에서 학위를 한 그런 분이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내에 남북 보건의료 부분의 그 데이터를 통한 접근을 하고 있는 한반도 보건사회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다 박수로 환영을 보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한반도 보건사 연구소의 한준희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25년 작년 한 해 북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어떠한 동향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과제들을 가해할 수 있을지를 한 5가지 꼭지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이제 연초에 가장 주목됐던 사건 중에 하나죠. 평양종합병원이 드디어 완공 소식을 전한 겁니다. 원래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 3월에 원래 이 평양종합병원을 착공해서 그해 이제 당창건 비난일에 앞서 10월 달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당시 공언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완공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가 작년 2월 27일에 완공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2020년 3월에 착공한 후에 이제 7월경에 이제 현지 지도를 김정은이 나갔을 때 보시면 굉장히 이제 분노에 찬 얼굴 표정이 보이죠. 그래서 7월달에 이 현지 지도에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예산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책임 있는 일꾼들을 전부 교체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경로한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완공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가 이제 2월 27일에 완공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밝은 표정으로 이제 평양종합병원을 불러갔고요. 이 당시는 완공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료 장비나 시설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공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작년 이제 반차관 기념일에 앞서서 개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9월 23일에 한 번 더 현지 지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병원은 이 정신 심리적으로도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건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평양종합병원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약 절반, 마음 절반이라는 표현을 다시 씁니다. 이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이 1960년대부터 이 정성운동이라고 하는 독거노인들의 어떤 헌신성과 또 충실성 이런 걸 강조한 이제 그런 어떤 정치 사상 운동을 전개할 때 나오던 표현인데 그 표현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결국에는 이 치료의 기본은 의사들의 높은 의술과 정성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지 지도에서 이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지연된 원인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객관적 요인도 있지만 앞서 7월 그 현지 지도에서 나왔던 그 내부 간부들의 일꾼들의 공명심으로 인한 혼란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재정 정책을 무시해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인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사업을 전개한 그런 심각한 정치 문제가 발생해서 2024년 12월에 그 모금된 지원금들을 다 반환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 정도 밝힌 바 이상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나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이 문제는 이제 북한의 소위 돈주들과의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굉장히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었죠. 뭐 미래과학자거리나 여명거리 뭐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건설 사업들이 추진됐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들은 소위 돈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비공식 경제를 통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한 그런 일종의 자본 세력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일종의 투자를 받고 이제 건설한 이후에 이제 일부 건물의 사용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김정일 시대에 이제 건설 사업이 추진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모금이나 지원금이라는 것도 결국 뭐 자발적인 성금이라기보다는 그런 돈주들로부터 어떤 투자금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이제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 돈주들의 소위 이제 돈이 정말 마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돈주들과의 투자와 어떤 부분에서의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뭐 내막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평양종합병원을 개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에 이제 준공식을 열게 됐고요.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평양종합병원은 북한의 보건 현대화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될 모든 병원에 있어서도 이 평양종합병원이 지도와 지원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보건 분야에서 가장 능력과 경험이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배치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의료인들이 이러한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본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지능의료 봉사 체계라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보건 체계에서 전반적인 뭐 숫자화, 디지털화, 정보화 이런 수준들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기관들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중국, 러시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 기관들과도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현대 의학 발전 추세에 맞는 진단과 치료 방법들을 적극 구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3일에 이제 평양종합병원이 개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를 보게 되면 중앙급 병원에서 의뢰해온 환자들에 대한 치료 사업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북한의 평양에 있는 대형 그런 중앙급 병원보다 의료 전달 체계상 한 단계 위인 어떤 북한의 최상위급의 의료기관으로 평양종합병원이 위치가 지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공식을 10월 6일에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규모가 정확하게 이 보도에 나온 바는 없어서, 그건 아주 저희가 이제 거칠게 이제 위성 사진을 가지고 단순히 면적 갖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뭐 아주 거친 해석입니다만은 대략 서울 성모병원의 한 2배 정도의 규모고 추정이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2,000병상 이상이 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큰 병원으로 이 평양종합병원의 규모를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또 한편 굉장히 작년에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바로 보건혁명의 원년입니다. 이 보건혁명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이 세 개의 지방병원, 이제 강동, 용강, 구성시 병원을 건설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또 맥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현재 이제 북한에서 가장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20승 10 정책이라고 해서 내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지어서 이걸 10년 동안 총 이제 20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짓는다. 이걸 이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2024년 8월에 김정우 위원장을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 사업에 지방도업공장뿐만 아니라 보건시설도 같이 지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작년 2월에 이 세계 시군병원을 시작으로 지방병원 건설 사업이 추진됐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군 병원, 그리고 이제 롱강군 병원, 부성시 병원이 차례로 작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갔고요. 근데 역시 이제 예고한 대로 이제 그해, 그러니까 2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서 전부 이제 11월, 12월에 차례로 준공을 하고, 개원도 12월 말과 또 이제 지난 6월 1일까지 해서 세 개 병원이 전부 이제 개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착공이 6월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준공의 개원까지 한 거라서 상당한 촉박한 일정으로 보였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강동군 병원 준공식에서 이 속도가 표준 속도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계속해서 진행될 그런 병원 건설 사업도 이 정도의 속도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데일리 AK에서 여기서 오픈된 병원 중에 하나인 강동군 병원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내부 소식통을 이용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 진료과는 대략 내과, 외과를 비롯해서 구급 치료과까지 운영이 되고, 엑스레이나 초음파 장비는 평양 시내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이전해 왔다. MRI는 추후 수입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인력 측면에서도 기술보원장이나 산부인과 같은 핵심 인력은 역시나 평양 시내병원에서 차출했고, 또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여러 인프라, 전기, 난방, 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 전기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고 있고, 약품도 보건성에서 직접 다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도에 따르면 이제 진찰비로 공시동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진찰비나 약품에 대한 가격도 뭐 장마담이나 인근 병원 대비해서 저렴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이라서 주민들의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에 되었습니다. 이제 강동군 병원이 역시 준공이 됐고, 이것도 매우 거칠게 예상한 거라 저희가 연구소에서도 올해 좀 이 위성 자료를 좀 고도화할 예정이라서 아주 좀 거친 자료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 강동군 병원의 규모를 임성 자료를 가지고 좀 추정해 봤을 때는 가장 비슷한 게 이제 경기도 의료원의 안성병원이 개원 당시 308병상이었다고 되어 있더라고. 지금 호가 병상이 줄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여기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니까 한 250병상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구성시 병원도 이제 준공식장에 이제 김정일 기쁘셨는지 담배도 이렇게 태우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구성시 병원도 대략 울진군 의료원이라는 곳과 조금 작은 규모에서 150에서 200병상 정도, 그리고 이제 롱강군 병원도 대략 속초 의료원보다 조금 작은 한 100에서 150병상 정도로 일단 규모에 조금 대략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우 위원장이 꼭 이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의료 인력 개발인데요. 김정우 위원장이 강동병원 착공식에서부터 얘기한 게, 지금 보건의료 일꾼들이 이런 현대적인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학술적 자질도 미약하다라는 것들을 수차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발전 추세에 맞는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과 술기들을 익힐 수 있도록 의료 인력들의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강조를 했고, 실제로 이제 노동신문 보도를 보게 되면 중앙급 병원 의사들이 직접 지방병원에 가서 기술 전습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지방병원 의사들이 중앙급 병원으로 와서 기술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내내 노동신문에서 계속 이 보건의료 인력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어떤 보건의료 정책 동향을 좀 몇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게 6월 달에 노동신문에서 이 보건의료의 4대 필수 요소라는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이 4대 필수 요소에는 의료시설, 의료설비, 의료일꾼 역량, 의약품 보장이 4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일단 시설과 설비 부분에서는 특히 좀 말단 의료봉사과, 그러니까 진료소나 리병원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특히 취약한 지역이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의료일꾼 역량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의학을 전공한 졸업생을 이제 시군병원 의사 간호원으로 선발 배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평양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좀 여건이 좋은 곳에 좀 배치받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면 지방 시군 병원이 개최한다는 것이 이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부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고장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고려약 중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약 공장이라거나 약초 자원 조성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약을 중심으로 의약품 보장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종합병원 현지 지도에서 중앙병원들과 도시군, 개별적인 가정까지 포괄하는 전국적인 보건의료 공사 하부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어떤 개혁 지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알려지기로 북한은 이렇게 총 4차급의 4차의 이 의료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양종합병원이 이 중앙급 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치료했다는 걸 봤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는 5차급으로 보여지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또 얘기할 시군병원과 리진료소 사이의 응급소 얘기했을 때는 이 1차 의료 분사단위와 시군급 병원 사이에 뭔가 응급소와 같은 필수 의료기관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가정까지 포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래 북한이나 이런 사회주의 의료에서는 1차에서는 이제 뭐 가가고 방문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북한은 호남당 의사제가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형용화된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에 다시 이제 호남당 의사제를 좀 다시 살리려는 그런 의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나,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어떤 개혁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지방병원 건설, 병원 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봉사 하부 구조,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치료, 봉사, 인재 양성, 과학 연구까지 해서 나라의 보건 부문 전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병원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병원을 짓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과업인데 그걸 넘어서서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 인력 양성, 의학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혁들, 전문가 양성 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대대적인 소위 동시 병행 전략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을 작년 10월 달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지능화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반적인 병원 운영이나 보건에서의 정보와 지능화도 계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측면이 조직과 기구에 대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보건의료 시설 설계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연구소를 좀 설치하겠다. 그래서 병원이나 진료소, 약국에 이르는 전반적인 건축을 전문적으로 한, 그러니까 다른 살림집이나 공장 건설과 다른 병원이나 보건시설만을 전담으로 하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되는 것이 이제 구시대적인 관습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서 이 북한의 보건선을 호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보건 부문이 그간 보건제도의 영구성과 특성을 운남해서 시비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현존 관료위원 체계만은 집요하고 완화해 보집할 하되 보건 부문이 전반적으로 정치적 후퇴됐다. 이 관습적으로 수십 년간 내려온 것이라고 해도 지금 유명무실해진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보건성이 하는 걸 보니까 이 도대체 상식 개념도 없고 의욕도 없다. 그래서 보건성을 대체할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런 것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이 선대 지우기를 넘어서 이 선대에 마련했던 것들을 오히려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만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보건의료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적인 또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관습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좀 평가와 과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북한이 2025년 연초에 목표했던 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완공을 하고 또 개원까지 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과업은 병원 하나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대형 병원을 포함해서 4개의 병원을 짓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전문성, 재정, 인력들이 필요했을 텐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보도에서 밝혀졌듯이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우호국들과의 협력으로 좀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주목이 되겠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대적인 필수 의약품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건설된 병원들이 최소 우리나라로 봐도 2차급 이상이 되는 어쨌든 일정한 균중도 이상을 가진 그런 환자들에 대한 입원과 수술 치료가 필수적인 그런 의료기관일 텐데 여러 보도를 봤을 때는 여전히 이 고려약을 중심으로 해서 약품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이 현대적인 필수 의약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이 정도 규모의 병원, 그러니까 단순히 외래 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입원과 수술까지 하는 이런 병원의 경우에는 이 자원과 인프라가 그 병원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 전체적인 인프라가 다 받쳐줘야 되는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24시간 운영을 위한 인력이나 이런 확보에 있어서도 아까 김정은 위원도 강조했듯이 병원이 직접 뭐 의사를 뭐 양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어떤 의료인력 양성 체계로 갖춰져야 되고 또 의료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의약품이나 의료용 소모품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 공장에서부터 또 병원까지 전반적인 물류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공급망의 문제, 일단 전력과 수도 난방 인프라 같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 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앞서 데일리에이티 보도를 보면 요 강동군 병원의 사례에서 밝혀진 것은 의료 장비나 인력 같은 필요한 것들 또 자원 같은 것도 아주 특별하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전에 오는 방식으로 이걸 감당한 초이 아랫돌 빼어 윗돌 베는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당장 20개 병원씩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할까? 그 결국에는 시나 어떤 건설 북한 당국의 관심에서 멀어진 시군의 것들을 결국엔 끌어와서 그 지역의 취약 지역의 보건 시스템이 오히려 더 붕괴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2030 정책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강조하는 게 일단은 뭐 병원이든 공장이든 국가에서 먼저 지워주는데 그 이후의 운영은 그 지방의 자체 역량과 잠재력을 운영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장이나 이런 경우나 뭐 어쨌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자원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지방을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24년 이후에 노동신문에서 무상치료제 표현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기에 예방을 하기는 의사담당 구역제를 언급한 기사 수는 증가했지만 무상치료를 언급한 기사 수는 사라지더니 2024년에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살핀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또 이제 데일리에이티에서 올 1월에 이 내부 수시통을 이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 작년 12월 이제 전원회의 이후에 북한 보건당국이 의료보험을 공식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부 수시통 인용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 수시통 인용 보도기 때문에 뭐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공장이나 기업소에 소속된 그런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그 이제 보험료를 이제 공제를 해서 그 기금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국정 가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서 이제 무상치료제가 로도신문에서 표현이 사라지고 또 2024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이 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보건성을 대체할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이런 새로운 어떤 의료보험과 같은 재원이 분장하고 그런 것을 담당할 새로운 기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하자면 지금 북한의 보건혁명이라는 것은 병원을 짓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과업이죠. 왜냐하면 병원만 짓는 게 아니라 지금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단도 짓고 또 작년에도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그럼 막대한 건설 과업을 취하는 과정에서 보건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더해서 보건물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북한 보건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그러니까 이 보건은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의 엄청난 혁명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사님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 작년 25년 전반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양동합병원 그리고 지방병원 그리고 보건혁명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전해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발표는 전망을 했으면 오후에 이 전망을 당연히 평가를 했으면 전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발표는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올 분야의 그 대표적인 저서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북한에 들락거렸던 표현이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현장에서 많이 보셨던 그리고 이게 50회 이상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자문이나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K-매들라인에서 북한의 신문들을 정성스럽게 뽑아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런 작업까지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엄조인 박사님 딱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가 된 엄준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가 구정이에요. 그래서 구정이가 하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한 해 제 발표를 들으시는 모든 선생님께서 마음과 몸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러니까 2월 하순에 9차 당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9차 당대는 2021년 8차 당대 5년 만에 개최하는 거고, 2021년 8차 당대 때 이제 보건의료 부분의 평가를 보면 첫 번째로는 물질 비수지와 토대가 한층 강화됐다. 두 번째 평가는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어, 그다음에 위생방역 부분의 정형한 사업 체계와 토대가 확립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질 기술과 토대는 매해마다 진료소 하나만 지어도 이제 강화된 거니까 이런 하나만한 얘기인 것 같고, 2021년에 3기를 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고, 북한은 2022년 5월에 오미크론을 공개하면서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의 감염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선제적으로 방어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연한 보고 위생 방역 부분에 이제 사업 체계의 토대가 확립이 됐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이제 5가지 부분의 전망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 강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두 번째로는 병원, 제약, 의료기후 공장을 재건축하겠다. 세 번째로는 튼튼한 보건의료 대열을 양성하겠다. 네 번째로는 세계적인 어떤 보건 위기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방역 기반을 축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농 간의 격차를 없애서 사회주의 보건의료 제도의 우월성을 전 인민이 느끼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5년 기간, 단대 기간 상당히 많이 변화했죠.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좀 자세히 좀 보면, 평양종합병원의 예를 들더라도 2020년 3월에 착공을 했는데 2025년 11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년 만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거고, 또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 발전이나 이런 변화가 2024년 후반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랬는지 좀 살펴보면, 아주 한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도 2024년 1월에 최고인민회의 하면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때 지방발전 20등 시정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20개 시구에 선정해서 지방 주요한,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지방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2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방 공장을 막 이제 짓기 시작을 했고, 8월경에 이제 김정은이 한 바퀴 쫙 시타를 합니다. 그리고 그 8월 30일에 이제 지방발전 사업협의회를 소집을 하면서 이때 병원 플러스 3개를 더
지방공업 공장 플러스 병원,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 그다음에 양곡관리시설까지 넣어서 추진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히 좀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으로 전환한 게 이제 2023년이었죠.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8월경에, 우리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8월경에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김정은이 했었던 가장 먼저 한 것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러시아를 방문을 했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2017년에 핵무력 완성하고 나서 2018년에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을 했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실패했고, 코로나 거치고 나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그 방향, 자신들의 강제 발견 방향을 사회주의국가, 러시아 이제 우방국가로 이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2023년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하고 일정 정도 이제 대화가 잘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23년 12월에 당 중앙회 전원회의를 하면서 나름 2024년서부터 정책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환회의를 하면서 2022년, 2023년에 정세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회의를 하면서 정세 분석하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망을 내오는데, 정세 분석 평가를 보면 첫 번째로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된 이후에도 엄격한 방역 조치로 모든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적개 세력의 극악한 제재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험악한 안전 환경에 대응해야 됐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그때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위협을 받았었다라고 이제 느낀 것 같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응해야 됐고, 마지막으로 2022년 농사가 실패해가지고 심각한 식량난도 해결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기 국면이었죠. 위기 국면에서 그럼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2024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 게, 첫 번째로는 완전한 군사적인 준비태세 구축하겠다. 핵 미사일 개발 생산 바짝을 하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 발전에 주력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서방의 패권 전략의 단기를 드는 세력과 관계를 이제 발전시키겠다라는 거고, 이제 네 번째로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대적,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적대 관계에 대한 단호한 정책 전환을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나름 상당히 불안하기도 했지만 일정 정도 러시아에서의 도움이 가시화되면서 당 중앙위원회의 보면 2023년 12월에 전원회의의 평가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전에는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그냥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2023년 12월에 좀 희망찬 얘기들을 하면서 2024년 도래하면서 1월에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푸틴이 평양에 오면서 군사적인 동맹의 그 협정을 맺고, 더불어서 이제 보건의료 협정도 맺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전쟁을 참전을 합니다. 저는 이득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한 것이 경제적으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발전이나 보건 병원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동되었었던 것 같고, 2025년에는 그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벨라루스,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구호 국가들과 보건 협정을, 그러니까 협정까지는 아닌데 MOU 맺으면서 보다 단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이제 작년서부터 보건혁명의 원년이라고 대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2025년 2월 강동군 그 병원 건설 착공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사업, 그러니까 3개의 시범병원을 짓고 20개의 병원들을 짓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년 동안 어쨌든 200개 시군의 보건의료 시설이 이제 건설이 될 건데,
자신이 하는 정책이 모든 분야 지역의 동시적이고 균형적 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으로 가치가 큰 중대 사업이라고 얘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 내내 이제 병원이 준공할 때마다 이제 연설하고 이러면서 그 의미를 이제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면 북한에게 2025년에 있었던 보건혁명의 원년의 의미는 보건의료를 군사와 경제와 같이 국가의 핵심 기능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인구 재생산이나 노동력 유지나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거의 근사적인 문제나 단절적인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꽤 오랜 기간, 생년 4년간의 코로나19 기간에 위기대응 보건의료 체계에서 상시관리 체제로의 전환인 건데, 비성방역 경험과 변화의 제도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본격적으로 제도화에 정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인프라를 통한 평양과 지방 통합 통치의 이제 강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방의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 통치를 이제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2022년에 집권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한 데 과학기술 혁명으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과 연동하면서 과학기술, 현대와 담론 결합된 체계 정당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약공장, 고려약공장 모두 GLP 강조하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그 장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주민생활 개선을 통한 이제 통치 정당화의 회복 시도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계 신뢰 회복과 충성 유도의 현실적인 수단으로 보건의료의 발전을 상정하고 있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보건혁명은 보건의료 현대화를 왜 필요한 국가 통치 전략이고, 위기 경험을 제도화한 상시관리 국가로의 전환이자 생활혁명을 통한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나름 중요한 통치의 프로젝트라는 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차 강대회, 이제 2월 말에 해서 9차 강대회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6년 올해는 보건의료 추진 방향은 더욱 강력하고 공세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앞서 한준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보건 능력의 필수 4대 요소인 시설, 의료 설비, 의약품, 보건의료 역량,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제 강조가 될 것 같은데, 보건의료 시설은 벌써 2월서부터는 20개의 새로운 군을 선정을 해서 지금 착공식을 막 하고 있고, 노동신문에 자세히 보시면 그 착공식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조감도가 나오는데 병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인 거고, 2025년에 완성된 세계의 시범병원, 그때 김정은이 얘기하면서 세계의 시범병원은 인구수에 따라서 달리 모델링을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한 것을 시범으로 하면서 그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아마 참고를 하면서 건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계속 건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용강국병원에 이제 의사가 진료하는 사진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이나 한번 쓰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1차에서 4차급의 보건의료 체계에 짐에서, 그러니까 인민들의 접근성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어느 정도도 가시화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작년에는 원산말매 해양관광지구에 응급치료소가 준공이 되어 있어서, 응급치료소 같은 경우에는 김진우 선생님이 이게 아마 말씀을 주실 텐데, 그 전에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 체계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체계에 들어갈지도 좀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아마 이제 강대회 끝나는 최고인민회의 하면서 그렇다면 보건의료 재정이 2026년에는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인지 이것도 이제 보면서 훨씬 많이 좀 그게 확대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개의
대규모 병원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된다라는 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생산 및 공급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병원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 고려약 공장을 계속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현대화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어쨌든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이제 고려약이니까 고려약 공장을 건설하는 거고, 이 고려약 공장의 건설은 단순히 의약품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을 발전시켜서 지방 예산을 확대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보건의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예산은 그 지역 인민위원회가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 인민위원회, 지방의 인민위원회 예산은 자기의 지역의 공장 아니면 음식점 이런 것들을 확대해가지고 이익금을 이제 그 지방인민위원회에 이제 납부하는 형식, 그다음에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보건의료 사업들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공장을 건설하고 하여튼 그런 식의 모습이라서 고려약 공장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것이 이제 예상되고, 저는 한 가지는 작년에 북한 보건성 이제 부상이 러시아에 가서 협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러시아 안에서 항생제 공장을 지어주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게 가시화가 될지 좀 두고 볼 예정인데, 항생제는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엄청 필요할 거고 끊임없이 이제 건설을 요구를 할 거라서 올해 그게 가시화가 될지 좀 두고 보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 소모품 공장, 의료기구 공장, 침대 공장 등등의 이제 현대화, 그다음에 생산해서 이런 지역의 병원에 이제 공급했다, 이러한 소식들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신규 보건의료인 확보와 그다음에 기존 보건의료인의 재교육도 계속 강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환자와 밀접하게 되는 게 이제 보건의료인이고, 아시겠지만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보건의료인들이 좀 더 친절하고 그다음에 좀 의술이 좀 뛰어나서 인민들에게 그래도 좀 정상으로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제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보건의료인에게는 환자가 100번을 물으면 웃으면서 100번을 답해줘야 되고, 나의 가족과처럼,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환자가 혈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피부가 필요하거나 이러면은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 발달된 보건의료인 플러스 정성이 북한 보건의료인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강조를 할 것이고,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라는 게 인간을 계속해서 개조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정성의 보건의료인들은 보건의료인들의 개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아마 신문이나 이렇게 언론에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러시아에 파견하거나 아니면 우방국에 보건의료인들을 파견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희준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보험기금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어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 계속해서 그냥 처음에는 뒤로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돈 내는 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냥 전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1월에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처음으로 이 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5년 내내 한 번도 얘기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질 것이 없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되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제 그 해외 교포 중에 그 가신 선생님들이
북한 보건성 사람들 만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 그거 어디서 아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우리 지도자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건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 고민은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은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지시를 했지만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하니까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근데 2025년 작년 12월에 다시 보건성과 당 전문 부서들에 의해서 의료비 보장 체계를 세우라는 실무 가업이 다시 부과된 것으로 보여져서 올해서부터는 본격화할 것이고 변화가 더 보여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 우방국가 맺었던 고관료 그러니까 MOU 것들이 베트남도 그렇고 벨라루스도 그렇고 체제 전환국들이 비슷하게 국영체제에서 의료보험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참고들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차 감대 기간에는 하드웨어는 이제 당연히 확대된 거고 소프트웨어까지도 이제 전반의 변화가 벌어지는데 제도, 체계, 운영 방법 등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평양종합병원 그 얘기를 하면서 수십 년간 내려왔었던 정책이 실제로 인민에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보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상 체계를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게 가장 좋은 체계라고 얘기했는데 변화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관료들이 움직일 수는 없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차 당대가 끝나는 2031년에는 판단하건대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와 남쪽의 보건의료 체계가 거의 수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현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보건의료 체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도 꽤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같이 같은 말 통하는 이제 동포끼리 했으면 서로 논의하고 질의응답하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조만간 또 우리도 기원하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망을 들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는 올 연말이 되면 이 지금 하신 발음이 제대로 된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몇 점이 나오면 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컨대 한 80점 정도는 친구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두 분 평가하고 전망하는 거 1세션은 마무리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11월 26분인데요. 준비하고 해서 필요하니까 테너블 앞으로 모실 텐데요. 30분에 다시 시작할 테니까 잠시 나갔다 오셨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